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네, 드디어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이에요. 와, 야, 박수. 아, 진짜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만점을 향해서 여러분들 지금 달려가고 있죠? 아, 이 시험 보기 딱 전에 딱 정리하기 진짜 제일 좋은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현대사인데요. 현대사의 그 핵심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시험에 꼭 나온 게 뭐냐면, 민주화운동, 통일정책, 그리고 경제발전, 그리고 이제 광복 기간에 있었던, 광복 직후에 있었던 그 흐름, 사건들의 흐름, 요 네 가지예요. 요 네 가지는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현대사 마지막 시간 출발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광복 직후의 상황부터 한번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하나 나올 거예요. 잘 보세요. 이 광복 직후에 이 전국을 뒤흔들었던 그 회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회의가 뭐였냐면 바로 이 모스크바에서 세 나라, 3국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예,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미국, 소련, 영국 이 세 나라 외무장관이 만나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결정되냐면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 결정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결정돼요. 일단 이 한반도에 먼저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자, 그런데 바로는 아니고 신탁 통치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연다. 미소공동위원회를 연다. 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자 난리가 난 거예요. 특히 이 부분. 아이고,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 좌와 우의 대립이 격렬하게. 왜냐면 좌익은 사회주의 진영이고요. 우익은 민족주의 진영, 자본주의 진영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좌익은 그리고 우익은 입장,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어떻게 보냐면 이쪽은 지금 모스크바 3국 회의를 총체적으로 지지하는 네,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우익 진영은 뭐냐면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이 신탁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결사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좌우 간의 격렬한 대립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광복 직후 1945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신탁 통치 반대를 펼치는 그런 모습들. 뭐 좌익은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역시 방금의 우익이 모습이었다면 좌익 역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절대 지지하겠죠? 사진 한번 보시죠. 자, 보세요. 지금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플랜카드 들고 지금 또 대립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과정 속에서 좌우 간에 아주 그냥 서로한테 증오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가슴 아픈 그런 현장이 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소공동위원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려요. 1차 미소공위가 열립니다. 자, 그런데 이 1차 미소공위의 결과는 해결해 보지 못해요. 그래서 휴회됩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세력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소련 측 같은 경우에는 미소공동위원회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거니까 여기에 참여하려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이 내용들을 인정하는 사람들, 찬성하는 사람들만 들어와야 된다
미국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게 결론을 못 봐요. 자, 그 모습들을 바라본 한 정치인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라는 거예요. 이승만의 정읍 발언. 자, 이 이승만의 정읍 발언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남한만이라도 일단 정부 수립하고 일단 소련을 격퇴시켜야 된다. 오, 이 이승만의 정읍 발언 뭐야? 그러면 우리가 남북 분단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건 아니지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싸우면 안 되겠다 해서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를 해요. 예, 초기에는 미군정도 당시 이제 정부는 여러분 미군정이에요. 미군정. 남한 같은 경우는요. 이 저합적 운동을 또 오케이 해주는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지만 결국은 뭐 이승만, 김구 같은 그 유명한 정치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좌합적 운동은 결국 힘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려요.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는데 역시 똑같은 주제로 어떠한 결론도 보지 못하고 완전히 이제 결렬이 됩니다. 자, 이 문제가 결렬이 되면서 이제 이 미국은요, 이 문제를 어디로 넘기냐면 바로 유엔으로 이 문제를 넘기고 유엔에서는 결국 뭐 몇 번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총선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유엔 결정에 의해서 나왔던 게 바로 50총선. 1948년입니다. 네, 1948년 50총선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50총선이 열리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저항도 만만치 않았어요. 일단 이에 반발했던 그 사례들을 보면 먼저 제주 4.3 사건, 제주 4.3 사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김규식의 남북 협상도 있고요. 이거 뭐냐면 남북 분단만 맞자라고 해가지고 김과 김규식이 김일성을 만나러 가는 그런 어떤 그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총선은 치러졌고 이 50총선, 여러분 총선은 뭐 누굴 뽑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뽑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을 왜 뽑지? 국회의원들 뭐 하는 사람들이지? 네, 바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50총선에 의해서 뽑힌 그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 그걸 우리는 제헌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헌헌법이라고 합니다. 제헌헌법. 자, 이 제헌헌법의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정치사라면서 이 헌법 위주로 한번 쭉 따라가 볼 텐데, 먼저 대통령이 중요해. 이 대통령을 어떻게 뽑느냐가 중요한 거야. 자, 이 대통령을 어떻게 뽑냐면 제헌헌법은요, 바로 국회에서 간선제예요. 간접선거란 얘기예요. 직접 선거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간접으로 뽑는 건데, 그러면 간선제면은 누가? 바로 국회가 대통령을 뽑는 이런 제헌헌법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가지고 이 제헌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 이승만 정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는 뭐 요즘은 쓰지는 않던 표현이지만 뭐 제1공화국, 제2공화국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승만 정부를 우리는 제1공화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제헌헌법에 의해서 출발했던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이 있으니, 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일파 청산들, 반민족 행위자들 청산하는 거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바로 반민족 행위자들 처벌. 그래서 반민특위가 열려요. 그런데 이 반민특위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북한의 사주를 받은 세력들, 간첩들,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결국 또 이 이승만 정부의 어떤 소극적인 어떤 그런 대처, 결국 이 반민특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이 잘못 꼬인 거예요, 스텝이. 여기서 확실하게 해줬어야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청사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청사에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금 광복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는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끙끙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결코. 아마 이때 당시엔 그런 얘기를 했겠죠. 이때 당시에는 이 문제, 이제 우리 미래를 바라보자. 과거는 이제 그만 얘기하고 미래를 바라보자라고 이때 당시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미래인 지금 보세요, 지금. 지금도 이 문제를 떨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본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도 왜 미래를 보자라는 말 하는데, 어차피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건. 반민특위, 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개혁. 네. 광복됐으니까 농민들한테 토지를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그 농민들의 꿈이었거든요. 이 농지개혁은 어느 정도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이 했던 내용들. 자,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좀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출범한 대한민국이 제일 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이 당시의 어떤 경제 시스템들, 이 대한민국이 운영되었던 경제 시스템들을 보면 이 당시는 사실은 너무 가난했죠. 그래서 원조 경제,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는 일단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조로 들어왔던 것들이 주로 면, 설탕, 밀가루 이렇게 하얀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삼백산업. 네, 세 가지 하얀 삼백산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백산업이 발달하게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 물론 이제 이게 이 출범 당시의 어떤 그 모습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더 보면 알겠지만 전쟁이 터지고 나서 특히 이제 이런 모습들이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게 될 겁니다. 됐죠? 자, 이런 어떤 모습들로 지금 대한민국이 출범을 했지만 결국은 대한민국 들어서고 북쪽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들어서면서 터졌던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나요, 여러분들? 바로 6.25 전쟁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정말 겪어서는 안 되는 이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 6.25 전쟁은 바로 북한의 남침으로 출발합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출발해서 쭉쭉쭉 밀고 내려오잖아요. 그죠? 밀고 내려와서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가는데 반전이 생기죠.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인천 상륙작전으로 완전히 전세를 뒤집어 버려요. 그리고 다시 북으로 북으로 올라가죠. 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또 하나의 반전, 바로 중국이 개입을 하죠. 중국군의 개입. 이러면서 이제 다시 후퇴하는 모습들, 서울을 내주는 모습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일사후퇴다. 일사후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50년, 이게 이제 1950년 전쟁이 터지잖아요. 1950년 전쟁 터지고 51년도에 1월 4일 날 서울을 내주고 또 후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자, 이러면서 이제 공방전이 전개되다가 이제 휴전 논의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이승만 정부는 결단코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면서 결국은 이 반공포를 또 석방까지 하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을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죠.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 말이죠. 결국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차원 속에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원조 경제,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휴전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정말 너무나도 그 가슴 아픈 어떤 그런 우리 역사의 한 장면인데, 이 전쟁 과정에서 또 이 정치인들이 또 어떤 그 정권을 또 연장시키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또 보여요. 전쟁 과정에서 말이죠. 자,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자, 여러분들 제안 한번 만들었잖아요. 그죠? 1차 개헌을 또 합니다. 이 전쟁 과정에서, 세상에나.
자, 1차 개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 바로 발췌 개헌안이다. 발췌 개헌. 발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발췌했다는 얘기예요. 좋은 거 이것저것 따가지고 발췌를 해서 만들었던 헌법이라는 의미인데, 이 1차 개헌의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을, 또 대통령이에요. 예, 어떻게 뽑냐면, 직선제로 이제 바꿔요. 직선제로. 그 이유가 뭐냐면, 1950년에 치러졌던, 이게 지금 48년에 치러진 총선의 어떤 결과잖아요. 이때 이제 이승만 지지 세력이 많았단 말이야. 그런데 50년 총선에서는 이승만 지지 세력이 대거 떨어져요. 이러면 국회에서 대통령 뽑는 건데 이승만 정부는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업을 헌법 바꿔버린 거예요. 직선제로. 지금 전쟁 기간이니까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이게 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직선제로 바꾸고 이에 반발 당연히 야당합니다. 반발하자 지금 부산, 여기 지금 임시수도니까 전쟁 중이니까 부산 정치파동, 반발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가지고 협박, 이런 방식을 통해서 1차 개헌을 통과시키는 이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나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바로 독재의 그 씨앗을 지금 뿌려놓고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두 번 대통령 된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바꿔요. 또 바꿔요. 안 되면 되게 하면 되지 뭐. 헌법 바꾸면 되잖아. 그죠? 2차 개헌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자, 2차 개헌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4.4.5입 개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4.4.5입 개헌. 이건 뭐냐면 반올림이에요. 반올림. 예, 4 이하는 내리고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올린다. 반올림인데 당시 203명 출석에 3분의 2면 135.3333 나오니까 136표가 나와야 헌법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135표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부결된 거냐? 부결시켰어요.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 4.4.5입 원리를 들이대면서 부결된 거를 다시 135.3333 0.3은 원래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135가 맞다. 라고 하면서 부결된 개헌안을 다시 통과시키게 됩니다. 도대체 이 개헌안의 내용은 뭘까요?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 이 말은 뭐냐면 초대 대통령은 누구야? 이승만 대통령 아니야. 이승만 대통령은 중임 제한이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쉽게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게 바로 4.4.5입 개헌안이 된 겁니다. 당연히 반발이 많겠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대선에서 이승만 정부가 어마어마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바로 3.15 부정선거입니다. 이제는 갈 때까지 갔나 봅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그런 표를 일부러 만들어 내는 그런 모습들. 결국 이 3.15 부정선거가 미친 영향은 뭐예요? 3.15 부정선거가 미친 영향. 학생들이 결국 일하잖아요. 그래서 전개되었던 그 민주화 운동이 무엇이다? 네, 그 민주화 운동이 바로 4.19 민주화 운동이 바로 이 3.15 부정선거가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4.19에서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김주열 학생. 이 최루탄을 맞고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르게 되면서 4.19가 아주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는 그런 도화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 학생들이 어떤 그 저항에 직면했던 이승만 정부는 무너지고 허정 사람 이름이에요. 과도 내각. 이승만 정부가 갑자기 무너졌으니까 과도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정 과도 내각이 구성이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 허정 과도 내각이 헌법을 또 고쳐야 되겠지. 이 대통령제였던 거 폐해를 좀 보여줬으니까 그게 바로 3차 개헌이 되더라. 자, 3차 개헌의 내용. 대통령, 이거 너무 심각한 것 같다. 대통령 힘을 너무 실어줬다. 라고 해서 3차 개헌은 우리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이었어요. 현재까지는. 바로 이게 내각 책임제.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의 3차 개헌을 단행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바로 이 3차 개헌에 의해서 출범한 정부, 그 출범한 정부가 바로 장면 내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면 내각. 역시 사람 이름이에요. 내각 책임제로 갔으니까 이제 국무총리한테 이제 힘을 실어주는 이런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 장면 내각은 여러분들 한 번 더 개헌을 합니다. 이 개헌은 근데 중요한 개헌은 아니에요. 그냥 기억해 두세요. 바로 3.15 부정선거 사범들 있잖아요. 이 앞에 좀 더 세게, 벌을 주기 위해서 소급 입법. 현재 법으로는 벌을 많이 못 주니까 좀 더 세게 주려고 소급 입법. 더 법을 만들었고 그 법을 그 전에 있었던 게 적용을 시킨 것이죠. 오늘 이제 3.15 부정선거 사범들 더욱더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그런 개헌이니까 이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정치의 어떤 틀을 바꾸는 그런 개헌과는 거리가 멉니다. 어쨌건 이러면서 이 장면 내각이 출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 현재까지 어떤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에 입각했던 장면 내각의 출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공화국 장면 내각 이 공화국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이승만 정부 정말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또 오랫동안 했던 정부가 또 있습니다. 그 정부가 바로 박정희 정부인데요. 다음 챕터에서는 박정희 정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발했던 장면 정부. 근데 오래 못 가요. 왜냐면, 이 장면 정부 때 있었던 어떤 그 혁명, 4.19 혁명의 어떤 결과, 어떤 민주화의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을 혼란으로 규정을 했던 정치 군인들이 있어요. 그 정치 군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켰던 사건. 그 사건이 뭔가요? 네, 그것이 바로 5.16 군사 정변이 되는 겁니다. 5.16 군사 정변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결국 장면 정부는 물러나게 되고요. 이 군인들이 만든 조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국가재건 최고회의.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통해서 아주 비정상적 방법으로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개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개헌은 바로 5차 개헌이 되겠죠. 자, 5차 개헌의 핵심, 대통령입니다. 다시 대통령을 직선에 의해서 뽑는다.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개헌을 통과시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5차 개헌에 의해서 출범한 정부, 그 정부가 바로 박정희 정부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박정희 정부, 특히 60년대인데 오늘 좀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제3공화국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박정희 정부인데 60년대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이 박정희 정부, 이게 60년대의 박정희 정부가 제일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경제 발전이에요. 경제 발전. 근데 돈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이 박정희 정부는 주로 60년대에 박정희 정부는 주로 이 경공업, 돈이 없으니까 뭐 옷 만드는 거, 신발 만드는 거, 어떤 경공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려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돈이 들어가요. 뭐 다른 뭐 중화공업보다는 뭐 적겠지만 그 돈을 그러면 어디서 끌어왔느냐? 이 경공업 중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5개년 계획, 이런 것도 이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돈을 끌고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돈을 끌고 왔던 그런 방법들, 그런 방법들이 뭐냐면 한일 수교, 일본과의 수교를 통해 가지고 돈을 끌고 오고 한일 수교. 그리고 돈이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60년대 경제성장 이뤄냈잖아요. 2번 했어요. 대통령 2번 했어요. 그럼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승만 정부의 전철을 또 밟아요. 한 번 더 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6차 개헌을 단행합니다. 6차 개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말로 3선 개헌안이라고 그래요. 2번 했으니까 이제 끝나야 되는데 한 번만 더 라고 해서 6차 개헌을 단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자, 그렇게 또 대통령 됐어요. 3번 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70년대로 넘어옵니다. 70년대로 넘어오면서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거예요. 7.4 남북 공동성명.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7.4 남북 공동성명.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아니, 이제까지 적대적이었던 이 남북이 만나가지고 합의를 본 거예요. 그 합의가 뭐였냐면, 바로 통일. 예, 통일의 어떤 3대 원칙. 통일의 3대 원칙을 합의를 본 거예요. 그 원칙이 뭐냐? 바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우와, 이거 어마어마한 거 지금 합의를 본 거예요. 합의를 본 거예요. 이게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뭐야? 그러면 북한하고 통일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러면서 분위기를 어떻게 몰고 가냐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우리가 통일하기 위해서는, 저들이 흡수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지금 이 대통령 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라 라고 하면서 개헌을 해요. 이거를 위해서 개헌을 해요. 그 개헌이 뭐냐면 바로 7차 개헌이라는 겁니다. 7차 개헌. 네, 바로 그 유명한 유신헌법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신헌법. 유신헌법. 이게 참 우리 역사, 특히 이 현대사를 보면 이게 지금 어느 정부가 늘 지향하고 있는 게, 이제까지 보고 있는 모습 보면 나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 발상이 이 땅의 어떤 민주주의를 좀 지체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유신헌법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헐해요.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법인가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중심 봅시다. 자, 이 대통령을 어떻게 뽑느냐? 다시 간선제로 뽑겠대요. 간선제로 뽑겠답니다. 임기는 6년이에요. 임기는 6년. 그런데 이 6년 임기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간선이잖아. 바로 어디서 보면, 여러분 간선제 있었어요. 재헌헌법에서. 국회에서 대통령 뽑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그 통일을 지금 해야 되는 거니까, 통일주체 국민회의.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는다. 근데 이게 지금 거의 뭐 거수기예요, 거수기. 박수 쳐가지고 통과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럼 결국 6년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6년 지나고 나서 또 모여가지고 박수 딱딱딱 쳐서 통과시켜버리면 되는 거잖아. 물론 선거라는 요식행위는 하겠지만. 그죠? 그러면 이 간선제, 이 대통령의 어떤 그 선출 방식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할 수 있는 완전 독재기를 열어놔버린 그런 결과가 바로 이 유신헌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70년대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대통령의 권한이 무소불위의 어떤 그 권한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자, 우선 국회 예산권, 입법, 사법, 행정이 3권 분립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와, 어떻게 국회의원을 대통령 임명을 해? 말이 안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력이 돼야 되는 건데, 그죠? 이런 어떤 모습들. 당연히 반발하겠죠. 반발하면 어떻게 한다?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긴급조치권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긴급조치권. 이건 뭐 그냥 헌법을 그냥 정지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헌법보다 위에 있는 그런 상위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만들어질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7차 개헌 유신 헌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식이 있었어요. 왜 요즘 북한에서 여러분들 왜 투표하면 뭐 99% 막 나오고 저게 뭐야 쟤들 왜 저래? 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통일주기명에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죠? 이 당시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앞에 봤던 이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 이게 이제 경공업 중심이었던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루어졌다면 이 7차 개헌은 이루어졌던 요 시기 요기에 의해서 나왔던 요 정부를 우리는 제4공화국 제4공화국 역시 박정희 정부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이때는 어떤 방식의 경제 개발을 했냐면 바로 중화학공업을 발전시키려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이렇게 넘어가는 60년대부터 70년대로 넘어가는 그때를 보면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뭐 경부 고속국도라든지 또는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쩌면 중화공업 중심의 경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들. 결국 이제 수출 100억 불. 네, 수출 100억 불이 또 이때 달성이 됩니다. 수출 100억 불이 달성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지금 보이고 있더라. 이게 지금 제4공화국 때 그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7차 개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겨울공화국이에요. 이게 민주주의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에 대한 반발 있죠. 자, 이에 대한 반발이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YH 무역회사 노동자들이 갑자기 회사 문이 닫히니까 야당 당선에 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걸 공권력이 들어와서 해산하는 과정에 사람이 떨어 죽고 그래요. 여기에 분노한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부산, 마산 항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마항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마항쟁을 어떻게 진압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그 논의, 그런 논의 속에서 있었던 사건. 이게 바로 10.26 사태. 결국은 박정희 정부는 김재규가 쏜 총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네. 이러면서 그 박정희 정부 대략 한 18년이에요. 엄청난 긴 기간이잖아요. 60년대와 70년대 어떤 그 막을 너무나도 불행하게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4.19 혁명에 의해서 쫓겨났고 박정희 정부는 결국 총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나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 민주주의를 좀 저해하는 그런 어떤 발상들이 바로 이런 비극적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 박정희 정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박정희 정부 끝났어. 그럼 이제는 새로운 어떤 그 희망의 시대가 올까? 박정희 정부 뒤에 이어지는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인들이 나와요. 분명히 그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4.19 혁명 뒤에 장면 정권 들어왔고 군인들, 정치군인들이 들어왔던 모습들. 이게 박정희 정부 무너지면서 뭔가 좀 서울의 봄이 올 줄 알았는데 또 군인들이 등장, 정치군인들.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신군부라고 합니다. 신군부. 이들이 이제 12.12 사태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신군부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신군부 중 대표적인 인물, 주도 인물이 바로 전두환. 전두환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전두환 정부가 이제 탄생하겠죠. 바로 이런 어떤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반발을 했던 그 민주화 운동. 우리 앞에서 이제 4.19 혁명 봤잖아요. 자, 바로 그 민주화 운동이 무엇이었다? 네,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5.18 민주화 운동은요, 진압됩니다. 이 5.18 민주화 운동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그 키워드는 시민군, 그죠? 시민군 대, 그리고 시민군 대 계엄군.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자, 이걸 진압을 해요. 진압을 하면서, 마치 그 5.16 군사장변 때 만들었던 국가재건 최고회의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이걸 우리는 줄여서 우리는 국보위라고 하죠. 이 국보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헌을 합니다. 그 개헌이 바로 8차 개헌이 되는 것이죠. 8차 개헌이 되는데, 이 8차 개헌에선 대통령, 또 대통령이에요. 간선제예요, 간선제. 근데 이 8차 개헌이 유신헌법과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네. 여기도 간선제예요, 간선제. 이 간선은 뭐냐면 바로 대통령 선거인단.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고 가겠다라는 것이죠. 다만 유신헌법과의 그 차이점이 있다면 이 대통령을 한 번만 한다는 거예요. 한 번. 여기 이제 7년 단임. 7년 단임의 대통령 임기를 지금 정해놓고 있다. 이게 이제 8차 개헌의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전두환 정부가 지금 출범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전두환 정부 때 그 경제를 한번 보면요, 놀랍게도 이때는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호황기였어요. 그래서 이때 3저 호황, 네, 3저 호황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3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3저, 세계가 낮다는 얘기잖아요.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리한 조건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예, 이러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활성화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통일, 정치, 경제 통일을 한번 좀 살펴보면 이때 최초의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통일인데 그렇게 뭐 남북 간에 합의 이런 건 없어요. 전두환 정부 때는. 앞에 박정희 정부 때는 칠세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전두환 정부 때 그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전두환 정부에 출범을 하는데, 전두환 정부가 1987년에 4.13 호헌 조치를 발표를 해요. 4.13 호헌. 이게 뭐냐면 헌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헌법이 뭘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지키겠다는, 이거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대통령을 뽑아서 자신의 자리를 누구한테? 노태우에게, 또 다른 정치구인 노태우에게 넘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이제 시민들이 또 들고 일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대통령 뽑을 수 있도록 해달라. 왜 자꾸 너희들이 그냥 체육관에 대통령 뽑냐? 싫다. 라고 하면서 일어났던 게 바로 6월 민주항쟁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벌어졌던 게 바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그냥 들불처럼 이 민주화 운동을 불러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넘어가는 배경에서 바로 6월 민주항쟁, 6월 항쟁이 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6월 항쟁하면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인물이 뭐 박종철뿐만 아니라 바로 이한열, 이 민주화 운동 과정 속에서 결국은 경찰이 최루탄을 맞고 결국은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다가 나중에 죽게 되잖아요. 그죠? 6월 민주항쟁 또 이한열 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러면서 결국 이제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집권 세력의 6.29 민주화 선언이라는 겁니다. 6.29 민주화 선언. 직선제 수용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9차 개헌을 하는 겁니다.
9차 개헌. 역시 핵심은 대통령이죠. 자, 대통령을 어떻게 한다? 직선제로 한다. 직선제로 한다. 그 대통령의 그 임기는 5년 단위입니다. 5년 단위입니다. 요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87년 치제에 여전히 지금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9차 개헌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 네, 이 내용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출범했던 정부가 바로 노태우 정부가 되는 거예요. 네, 노태우 정부가 되는 겁니다. 노태우 정부의 출범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노태우 정부는 대표적인 어떤 그 정책들 내세울 수 있다면 바로 북방외교입니다. 북방외교. 그래서 이때 중국이라든지 소련과 또는 중국 이런 나라들과 수교를 하게 된 것이죠. 북방외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남북이 합의를 했던 게 있어요. 바로 이게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겁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굉장히 남북 간의 어떤 그 많은 진전을 이루게 돼요. 사실은 그 이전에 먼저 첫 번째로 남북이 유엔에 가입을 합니다.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해요. 그리고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비핵화 선언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또 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노태우 정부 때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노태우 정부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들어선 정부가 뭐였냐면 바로 김영삼 정부가 되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자, 김영삼 정부 때도 진짜 엄청난 개혁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우선 정치적으로 보면 이때 있었던 게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예요. 역사 바로 세우기.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전두환, 노태우 이들을 법정에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역사의 어떤 죄를 묻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이승만 정부는 4.19 혁명에 의해서 쫓겨나고, 박정희 정부는 총탄에 의해서 무너지고, 전두환 노태우는 법정에 서고, 그죠? 자, 이런 모습들 속에서 전국의 그 지방자치제 있잖아요. 이 지방자치제도 전면적으로 실시합니다.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가 이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개혁들이 이루어져요. 이때 금융실명제,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금융실명제. 이제 본인의 이름을 갖고 뭐 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개설해야 된다는 것. 지하에 어떤 그 숨겨져 있는 돈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금융실명제 또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때 OECD에 가입을 해요.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잖아요. OECD에 가입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때 우리도 이제 개방의 어떤 그 대열로 들어갑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 타결도 이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김영삼이 맨 마지막에 터졌던 사건, 바로 IMF 사태. 이 IMF 사태가 외환 위기잖아요. 이게 외환 위기 부족 사태, 외환 부족 그 사태가 지금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IMF 사태를 극복했던 정부가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이 정부의 숙제라고 봐야 되겠죠. 바로 김대중 정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김대중 정부에서는요, 이 IMF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노사정위원회라든지 노사정위원회, 노동자, 회사, 정부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모기 운동. 이게 국채보상 운동의 어떤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금모기 운동. 이런 것들이 전개되면서 결국은 IMF 사태를
졸업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김대중 정부 하면 뭐니 해도 이 통일 정책이에요. 통일 정책 바로 햇볕 정책. 햇볕 정책이 아주 중요한 그런 키워드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때 보면요,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정주영 씨, 이 정주영 씨의 어떤 그 소를 몰고 소떼 방북, 그죠? 소떼 방북도 있고, 그 다음이 금강산 바다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해로 관광도 있고, 이거의 어떤 결국 남북 정상이 만나기까지 해요. 이게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까지 연결이 되죠.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의 핵심. 자, 먼저 이거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라는 것이죠.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라는 것. 그리고 이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어떤 연합제와 비슷한 게 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비슷한 점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합의되어졌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의 영향을 받아서 개성공단이라든지 또는 뭐 경의선이라든지 이산가족의 상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다음에 금강산 육로관광, 이건 이제 육로입니다. 육로관광. 이런 것들이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계기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어떤 그 현대사, 정치사의 어떤 그 흐름들이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볼 때는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하지만 여러분들, 서구 민주주의가 한 200, 300년 정도 걸쳐서 전개되었던 걸 우린 지금 50년 만에 다 헤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당연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었겠죠. 지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나은 그런 민주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건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 시험 문제에 꼭 나오는 그 핵심적 키워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한국사였습니다. 15강에 이 모든 키워드 다 집어넣으려니까 만만치 않은데요. 어쩌면 여러분 시험 볼 때 정말 도움이 되실 테니까 꼭 정리하셔가지고 한국사 내신 만점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